좀 우리 사회가 좀 기본적으로 도덕적 정체성에서 도덕성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돈만 되면 독재가 좋다. 실제로 독재 때문에 돈 버는 것도 아닌데도, 경제 성장한 것도 아닌데도, 예,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이런 자들을. 이제 희망은 있는가? 이제 그게 문제죠. 희망은 과연 있는가? 이렇게 저는 뭐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이건 일종의 하나의 시대 흐름이고 사람들이 계속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은데, 근데 거꾸로의 희망이 좀 있어 보인다. 바로 낙관적이 아닌데 희망이 있어 보인다는 건 그런 거였어요. 저 사람들이 다 뭘 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냐면 똑같아요. 국민의힘도 정부도 어제 그 탄핵 반대 집회 나와서 악다구니 쓰는 그 노인들을 보면서 피켓 보니까 탄핵 반대 다음에 꼭 집어넣은 게 이재명 구속이에요. 네. 국민의힘은 빨리 이재명 재판에서 유죄 판결 내리라고 사법부 압박하고 있고요. 이재명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왜 이재명을 그렇게 싫어할까? 이재명만 아니면 민주당에 누가 나와도 된다. 이런 걸까? 아니면 민주당이 싫은 걸까? 왜 그럴까? 어떤 사람은 이재명 보고 과격하다고 그래요. 이재명이 되면은 나라가 북한에 넘어간다고 그래요. 공산화된다고 주장도 해요. 근데 우리가 과격한 인간 보면은 윤석열보다 과격한 인간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진짜 과격한 놈은 저놈이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총칼, 군대 보내는 인간보다 더 과격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이재명 누군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어려서 저 성남 광주대단지 동네로 이사해서 이제 정말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이자 도시빈민의 아들로 살았어요. 본인도 노동자이자 도시빈민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죠.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일하면서 다쳐서 팔이 불구가 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도 못 가고 검정고시로 이제 대학 가서 사법고시 합격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중의 대표예요.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 농민들, 도시빈민. 우리가 보통 민중 그러면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80년대 이렇게 꼽았어요. 그 세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농민의 아들이고 본인이 노동자이자 내내 도시빈민이었어요. 왜 화장실에서 유료 화장실에서 돈 받는 일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어머니가. 사실 역대 대통령 노무현에 대해서도 저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흉을 봤어요. 상고 출신이라고. 아직도 기억해요. 이대 나온 여자 전용욱이 상고 출신 노무현을 조롱하던 그 모습들. 서울대 나온 지금 법제처장이 이더라고요. 돼 있더라고요. 평검사와 대화할 때 노무현한테 뭐 몇 학번이십니까? 대학 안 나온 거 알면서도 이렇게 물어보던 참 비루한 자들인데 그런 자들이 볼 때는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이 아직도 이미 변호사가 되고 시장이 되고 경기도지사하고 야당 대표가 됐는데도 아직도 옛날 어렸을 때 민중의 정서와 꿈과 이런 것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을까 봐. 아직도 놓지 못했을까 봐. 그게 겁나는 거예요. 진짜 민주주의가 될까 봐. 진짜 민의 가치, 민의 생각이 저 귀족들의 생각을 뒤집는
벌레가 돼버린 귀족들, 벌레만도 못하게 돼버린 엘리트들의 세상을 뒤집으려고 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 하필 저렇게 이재명만은 안 된다, 이재명만은 안 된다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그거를 계속 하고 있을까. 한국 사회 제 또래에서 저런 사람 없어요. 저만 해도 중고등학교 다 나왔어요. 가난했지만. 고시는 안 봤지만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나왔어요. 어렸을 때 저는 평균 이하였거든요. 평균 소득 수준 이하에서 살았어요. 그래도 그렇게 저 정도로 가난한 초등학교밖에 못 나고 중고등학교도 못 가는 친구들은 한 반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했어요. 그렇게 극도로 극빈한 가정에서 저렇게 올라온 사람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저들이 무서워하는 만큼, 저들이 공포심을 갖는 만큼 그것이 한국 사회의 하나의 희망일 수 있다. 바꿀 수 있는 희망일 수 있다. 두 번째로, 과연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꿈만 가지고 바꿀 수 있는가? 사실은 전에도 이제 제가 몇 년 전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제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국민의힘이나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삼성이나 LG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중도예요, 이른바. 뭐 삼성사나 LG사나 전자제품에서 뭔 차이가 있나. 뭐 사람마다 이제 기호의 차이는 있겠지만 별 차이 없다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면이 있었어요. 1990년 3당 합당 당시만 해도 참 많이 고민들을 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노태우하고 김종필이 먼저 이제 합당하기로 해놓고 김영삼을 끌어들일 거냐, 김대중을 끌어들일 거냐 고민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김대중을 끌어들일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김영삼의 PK 경남 지역은 경북 지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건 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반쯤은 어차피 우리 거다. 전라도를까지 끌어오면 우리가 전국을 통합하고, 노태우 김종필의 생각은 그래요. 자민당처럼, 일본 자민당처럼 영원히 집권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김대중을 끌어들여서 3당 합당을 하려고 했었어요. 김영삼은 힘 못 쓰는 야당으로 남기고, 수도 더 적었고요, 의원수도. 김대중 진짜 고민했대요. 이게 차기를 보장받는 길이라면 이것도 가능한 선택이 아닌가. 근데 결국은 이제 거절했죠. 그리고 이제 김영삼이 거기에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근데 3당 합당 이후에 이제 이 언론들이 사실은 이 왕당파 집단인데, 이 집단에 보수 대연합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이제 김대중의 평민당을 완전히 왕따시키는 그런 정치적 전략을 펼치죠. 평민당으로서는 이 조건에서 김대중으로서는 저기에 맞서야 되니까 사회 여론을 자기 편으로 끌어와야 돼요.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하고 이제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냐면 진짜 진보적인 사람들, 뭐 백기환 선생이라든가 무슨 사회운동, 노동조합,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어떨 때는 손을 잡았다가 어떨 때는 뭐 떨어졌다가, 이런 좀 정치적 전략을, 시민사회와 힘을 합쳤다가 헤어졌다가 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와중에 이제 언론의 그런 그 네이밍이 힘을 발휘해요. 이 민자당은 보수정당, 평민당은 진보 세력과 연합하는 진보정당.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도 그런 사고 패턴이 이어지면서 애국보수와 민주진보라는 희귀한, 저들이 무슨 애국자예요.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도 책임 안 지는데 저기서 어디 애국이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민주주의를, 법치주의를 완전히 파괴해 놓고도 뻔뻔한데 저게 무슨 자유민주 세력이에요.
그냥 파시스트 독재 집단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좀 착각 속에서 우리가 정치를 보는 그런 관점을 만들어 놨던 거죠. 별 차이가 없었어요, 사실은. 인적 구성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지방에서는 토호 행사하고 사실은 호남 사람들은 그래요.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 그런 사람 참 많았어요. 저게 토호지. 말뚝만 박으면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그런 사람들 토호들이지. 저게 무슨 저 대구에서 당선되는 국힘의원이나 저 광주에서 당선되는 저 민주당 의원이나 뭐 인간적으로 다를 게 뭐 있느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었어요. 계속. 근데 윤석열 당선되고 지난번 4월 총선에서 참 많이 달라졌죠, 민주당이. 진보적이 됐다기보다는 좀 원칙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눈치 봐가면서 뭔가 이렇게 야합해서 여당하고 어떻게 좀 협상해서 타협해서 뭔가 원칙을 양보하고 그런 태도를 안 보였던 거죠. 뭐 20몇 번 탄핵을 했다.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에 앞서 윤석열이 20몇 번 거부권 행사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다수당이 정한 그게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민주적 원칙이잖아요. 근데 어지간히 했으면 이걸 그 당시에 이제 서로 뭐 좀 화해를 하고 타협을 하고 대화 정치를 복원하자. 먼저 굽히고 들어가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법한데 그런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게 더 화가 나는 거겠죠. 국힘의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두 번째 희망을 보는 건 그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적어도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딴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이미 국회의원 쫓겨난 사람들, 아닌 사람들,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 무슨 원로가 됐다고, 그게 무슨 원로예요? 아니, 원로라고 칩시다. 원로가 뭘 해야 돼요? 원로가 뭘 해야 되죠? 그렇죠. 산책이나 하고, 그죠? 차나 마시고, 그러고 살아야지. 무슨 원로가 세상에 이러쿵저러쿵해. 조선시대 기로소라는 원로들의 단체가 있었거든요. 기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관대작 다 마치고 나이 70이 넘어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원로라고 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관리하는 정부기관이 기로소예요.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명절날 떡 떠올리는 거. 그냥 주는 거 있으면 받아 먹고 말 일이지. 이미 치매 오기 시작한 사람들이 왜 현실 정치에 개입을 하려고 드냐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나 이상한 소리를 내받고 있고 세미래인가요? 뭐 이상한 당을 또 하나 만들어서 있던 사람들이나 밖에서 지금 해귀한 소리를 하고 있지. 딴 소리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각각 역할을 맡아서 법률 담당은 법률 담당이고 홍보 담당은 홍보 담당이고 전체 정치적 통합 담당 통합 담당이고 나름대로 전문성이 상당히 이제껏 이렇게 야당이 무려 그것도 170석이 넘는데 70석이 넘는 야당이 이렇게 좀 잡음 없이 내부적 잡음 없이 파열음 없이 이 상황에 기민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대응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야당들이. 야당의 역사에서 보자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 저도 좀 그 부분이 걱정스럽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지사 할 때까지 국회의원이 아니었잖아요. 당대표지만 사실 이번에 재선 의원이죠. 네, 그거밖에 안 돼요. 국회의원 한 기간이 4년 밖에 안 돼요. 첫째로는 정치 기반이 없고 당내 기반이 없고 아웃사이더였잖아요. 당에서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지난 선거 2017년 대선 때는 색깔도 다른 리본을 메고 와서 막 욕을 먹었죠. 그죠? 오렌지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다 파란색 리본 매는데 자기만 보라색 리본 메고 나와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민주당의 정체성에서 어긋난다는 욕을 먹었었죠. 당내 기반이 없었어요. 국회 경험도 없었어요.
게다가 동창생도 없었어요. 그죠? 중학교 고등학교도 못 나왔으니까 중앙대 출신 국회의원 내도 안 돼요. 대학. 게다가 무슨 뭐 판검사에서 그런 조직적 기반이 있기를 해요. 아무 기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하나가 자기가 다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을 통솔할 수 있을까? 좀 걱정스러웠어요. 저래다가 이제 당에 정말 풍지박산 나는 거 아닌가? 언론은 또 언론대로 친명계, 비명계 그러면서 막 이제 가르려고 들고 이번에도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이재명만 아니면 뭐 누가 된다는 둥, 또 어떻게든 뭐 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이 갑자기 치고 나온다는 둥 하면서 계속 이재명 리더십을 흔들려고 본인들은 생각도 안 하는데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흔들어요. 그런데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민주당을 보면서 아, 저 사람 리더십이 대단하구나. 제가 밖에서 느꼈어요. 저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이 누가 있었어요? 그중에 친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170명 중에 성남 시절부터 시장 시절부터 친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학생 때 친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윤석열은 수많은 검사들이 다 자기 선후배로 엮이고 뭐 같이 술 마시는 관계고 같이 골프 치는 관계고 판사들은 또 안 그랬겠어요? 그런데도 이 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아무런 연고도 없이 아무런 네트워크도 없이 그냥 들어가서 그거 하나 보고 저렇게 이제 170명이 넘는 야당 의원들을 통솔하면서 잡음이 안 나게 하는 거예요. 저 정도 리더십이라면 저 정도의 능력이라면 희망을 품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 과제가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이 비루한 엘리트주의, 왕조시대 귀족 정치, 귀족 정신들, 그리고 도저히 지조도 절개도 없이 원칙도 없이 그저 이익만 되는 거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이 양아치 같은 습성. 이게 양아치지 뭐예요. 윤석열한테서 무슨 깡패의 기계도 안 보여요. 깡패는 그래도 그렇죠? 용기라도 있어요. 나와봐 한마디로 너 나랑 한판 맞짱 쓰자 이거라도 있죠. 저 뒤에 숨어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느끼는 건 정말 아주 질 나쁜 양아치. 저런 양아치 정말 양아치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놨던 이 양아치 문화. 우리 사회 문화 자체가 양아치 문화가 워낙 강해요. 이걸 좀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정권 교체의 문제도 아니고요. 무슨 뭐 대북 관계나 아니면 뭐 대일 관계나 외교 문제도 아니에요. 한미 관계 이것도 문제고 경제 문제도 오히려 작은 문제라고 저는 이제 역사학자로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문제는 우리 사회 엘리트들의 속성 자체를 바꿔야 한다. 우리 사회 저 문화들 최상목 같은 인간이 되게 나와서는 안 된다. 저렇게 비루하고 치사하고 그저 눈치만 볼 줄 아는 정말 아메바 같은 이런 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 그 바탕을 이제 좀 깨버려야 된다. 그게 우리 시대의 과제일 것이고요. 우리가 그걸 해낼 수 있느냐가 정말 이제 절체절명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자들이 윤석열이 정말 저 극악무도함과 추악함 본성을 드러낸 이 상황이 결국은 저 집단이 가져왔던 추악함의 대표 상징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 역사에서 그리고 우리들 개개인의 마음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뭐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 사실은. 헌법재판소도 믿을 수가 없고요. 지금의 행정부도 믿을 수가 없고요.
군대도 믿을 수가 없다. 그나마 우리가 믿고 좀 잘해주기를 바랄 수 있는 데는 이제 야당밖에 없다. 뭐 그런 생각 말씀드리면서